네, 안녕하세요. 김지정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물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전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부터는 그 다음 순서인 물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권법 설명을 드릴 건데, 물권이 뭘까요? 물권. 아니, 물권법을 이제 공부하려면 물권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물권이 뭐죠? 물권? 음, 말 그대로 물, 물건, 권, 권리. 즉,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게 물건이에요. 네, 딴 게 아니죠.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가 인정이 되고 그런 권리가 인정이 되면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정해 놓은 게 물권법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어요. 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땅이라는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인정되느냐 했을 때 인정되는 권리를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가 만약에 그 땅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남한테 처분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소유권도 물권의 일종이고요. 그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가지는 권리, 즉,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소유자로서 가지는 권리, 그게 소유권이에요. 그리고 물권법에서는 그렇게 소유권이 무엇인지, 어떨 때 인정되는지, 소유권이 인정되면 뭘 할 수 있는지를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 소유물인 땅에 들어오면 나가라 할 수 있고, 내 허락 없이 내 땅에, 내 소유물인 땅에다가 뭘 설치하면, 야, 그거 철거해라, 제거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권리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정해놓은 게 물권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권법 다음에는 이제 채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멸시효 공부할 때 채권, 청구권 그런 거 배웠었죠. 그러면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있으면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그 권리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른 권리들을 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물권이고요. 채권은요, 어떤 법률 관계에 의하여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에, 즉, 그 법률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 그게 채권 채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채권은요, 나와 특정한 법률 관계가 인정되는 그 특정인에 대해서만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에 대응하여 상대방도 나에게만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채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권리 행사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나와 법률 관계가 인정되는 그 사람, 그 특정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상대방도 다른 제3자나 다른 사람한테 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법률 관계가 인정되는 나에게만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채권,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권은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가 빠져요? 사람이란 게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물권입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를. 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물권법에 관하여 실질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제에 기초하여라고 써 있죠.
물건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물건을 누군가, 개인이 사유화할 수 있다. 개인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사유재산제가 인정이 되어야 물건에 대한 권리가 인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제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데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거는 어떤 특정인 개인의 소유물이나 권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공공재나 마찬가지죠. 모두의 것이. 그러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애당초 그거는 누군가의 권리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어야 물권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건에 대한 권리. 예를 들어 소유권이다. 소유권은 물권의 일종이죠. 그러면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유재산, 즉, 내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물권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제에 기초하여 물권법을 정하고 있다라는 말이고, 이렇게 사유재산제에 기초하여 물권이라는 개념을 인정을 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오로지 내가 단독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배타적이라고 하죠. 그런 배타적인 지배, 물건을 지배하고 이용도 할 수 있고 이런 관계들을 정하고 있는 사법, 공법이 아니라 사법. 그거를 우리가 물권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형식적으로는요, 민법에 이제 총칙이 1편이고요. 2편이 물권편인데 2편인 물권편에서 그 내용들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권은 어떠한 법률들로서 규정하고 있느냐? 민법도 있을 테고요. 관련되어 있는 기타 다른 뭐 특별법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물권은요. 관습법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관습법으로도 인정되는 물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분묘기지권 이런 거 옛날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거는 묘를 쓰면 그 묘 주변 땅, 묘를 포함해서 묘 주변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법률 조항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분묘 및 그 주변 땅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물건에 대한 권리고 이거는 일반 우리가 성문법이 아니라 관습법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들은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물건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첫 번째, 강행 규정성이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되는 규정을 우리가 강행 규정이라고 하죠. 즉, 물권과 관련된 규정들은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반드시 그 법대로만 해야 되고, 당사자들이나 개인이 마음대로 임의로 바꾸거나 합의로 변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민법 제185조에 물권의 종류라고 해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둘 다 법은 법이죠.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법률에서 인정하는 물권과 관습법에서 인정해주는 물권 외에는 다른 물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개인이나 당사자들이 뭐 임의로, 합의로 창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소유저당권, 전세지역권, 뭐 이런 거,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법에서 인정해주는 물권만 우리가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거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행 규정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라고 불러요. 즉, 물권은 법에서 정한다. 법에서 정한 대로만 인정된다. 법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면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법정주의라는 거예요. 즉,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을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이와 다른 새로운 물권을 창설,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런 원칙을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니 물건에 대한 권리는 뭐 어쨌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오케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오로지 법률과 관습법에서만 물권을 정하도록 이렇게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채권 같은 경우는 다르죠. 채권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채권 관계, 법률 관계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내용은 사적 자치에 의하여. 예. 그래서 채권 계약 이런 거는요 종류가 뭐 셀 수 없죠. 세보 제가 세보지도 않았고 셀 수도 없지만 아마 수억 개 될걸? 그쵸? 다 법률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다양합니다. 매매 계약도 뭐 그 종류가 무지하게 많겠죠. 많을 수밖에 없죠. 왜?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는 다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줘요. 자유롭게 채권 채무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제 계약서 같은 거 있죠. 채권 계약. 채권 계약도 이제 그런 양식이나 모범 계약서, 표준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틈나는 대로 보는 대로 다 정리를 하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아마 수천 개 될 겁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다 법률에 규정이 있을까? 없어요. 있을 수도 없지. 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중에 다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세요. 채권은요, 둘 사이에 그 법률 관계의 그 당사자들 사이에만 합의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약속하고 너 우리 약속한 대로 지켜야 돼. 그래 지킬게. 상대방도 오케이 하고 나도 오케이 하고 둘 사이의 문제란 말이에요. 둘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어쨌든 나중에 분쟁이 나고 난리 부스가 나도 둘 사이에 싸우고 해결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든 어떤 의무를 이행하든 계약의 당사자들, 채권 관계의 그런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대로 하면 되니까 뭐 지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막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 계약은 법에서 그렇게 이렇게 뭐 감나라 배나라 개입하지 않아요.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그래도 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일리스 위반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건 하지 마라. 니들 마음대로 해도 최소한 이건 지켜라. 그 정도의 제한만 있는 거지 자유롭게 놔둡니다. 왜?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물건은요. 그렇게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게 이렇게 허용을 해버리면 이거는 난리 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 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나 권리, 법률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엄청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과 또 법률 관계를 또 맺고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하고 또 그 물건이 막 변동되고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나 법률관계 그런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물건에 대한 어떤 권리나 법률 관계 이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허용해 버리면
그때 그 물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 못해요. 해결 못해요. 다 딴소리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물건에 대해서 이런 권리가 있는데, 나는 그 물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권리를 하기로 했는데, 아닌데, 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이건 해결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권리관계, 법률관계, 분쟁을 해결하려면 확실한 기준이 필요해요. 이렇게 딱 법대로 정해서 이 기준대로 해결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인정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해야 하나의 물건에 대한 그런 분쟁이나 법률관계, 권리관계를 일거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사람과 사람,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그런 분쟁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과 관련된 아주 많은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법으로 딱 정해 못 박아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해결해야 이 분쟁을 정리할 수가 있지. 마치 채권처럼 그냥 마음대로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건 해결 못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정주의로 하는 거고요. 또 이런 물건과 종류와 내용이 법에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놔야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뭐 등기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시를 할 때 공시가 편합니다. 공시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공시죠. 그게 공시인데, 그걸 공공연하게 보여줄 수 있게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만 공시를 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등기부나 이런 데다가 뭐라고 표시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쓴들 기준이 없으면 뭐라고 써놨어 등기부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어? 이게 뭔 말이지? 소유 저당권, 전세 지역권, 지역 할당권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무슨 권리지? 이 권리는 뭐고 이 권리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공시가 돼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법에서 규정한 권리만 공시를 해야 누가 봤을 때, 소유자가 누구구나. 저당권이 걸려 있구나. 저당권이 걸려 있으면 나중에 경매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럼 이 사람이 먼저 돈을 가져야 이렇게 예견 가능하잖아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시를 할 때도 그냥 어떤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야 사회에서 통용되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관계를 공시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법에 정해놓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해. 권리 설정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냥 다 등기해라. 그러면 공시 하나만 해요. 하나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건의 종류나 내용을 명확하게 법에다가 못을 박아 놔야 공시하기도 편하고 공시한 걸 누가 봤을 때 그 권리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물건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뭐가 되겠어요? 거래가 잘 되겠죠. 여기 주인은 누구고 여기에는 어떤 권리가 들어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거래를 해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물건의 내용이나 종류를 마음대로 만들어내버리면 공시도 어렵고요. 공시를 한들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돼버리면 알 수 없는 물건을 거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래했다가 나중에 제가 소유 저당권자입니다.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안전도 해치고 그리고 지배관계도 도대체 누가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권리가 있다는 걸 누구 말을 듣는다는 얘기 알 수도 없고 이런 지장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지럽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그런 권리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미리 예방을 하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 번에 빡 해결할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물권은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만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권 법정주의 법이라는 것은 결국 앞에서 말했던 그 물권법의 법원,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 민법이나 기타 물권 관련 법률 그리고 관습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물권과 채권을 비교해 보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물권은 강행 규정성이 있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권은 그런 종류와 내용을 법에서 정한 대로만 간다. 즉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거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임의 규정성이 강해서 임의 규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키든지 말든지 네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예요. 너희들이 합의한 걸 먼저 해라. 합의와 다르게 해도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게 임의규정인데 채권은 주로 임의규정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합의를 우선시합니다. 반드시 법에 써 있는 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합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강행규정성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은요, 임의로 창설,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은 임의규정성이 강하고 사적 자치,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채권 계약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제가 가진 데이터베이스에도 뭐 모델 계약, 아시죠? 뭐 의류나 뭐 자동차 모델 있죠? 그 모델 계약 종류만 해도 제가 한 50개 가지고 있어요. 예. 왜냐면 계약하기 나름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채권은. 자, 그리고 이런 관계 범위를 보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물권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즉,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즉,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 관계를 정하고 있다는 거고요. 채권이라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결국에 특정인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법률 관계가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면 그 특정 채권자와 특정 채무자 사이에 둘 사이에 그냥 상대적인 문제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권리, 의무다. 그러면 채권인 거고. 특정인, 그것도 특정인. 이게 물권과 채권에서 어떻게 구분되냐면, 예를 들어서 채권 관계다. 돈을 빌려줬다. 채권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누구한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빌려준 그놈한테만 갚으라고 할 수 있고, 다른 길 가는 사람 붙잡고 갚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채무자도 마찬가지로 돈은 누구한테만 갚으면 돼요? 나한테 돈을 빌려준 그놈한테만 갚으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는 갚을 필요도 없고 갚으라고 해도 너 누구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에 상대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권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배타적으로, 즉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내가 단독으로 그렇게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만 있다면요. 그 물건과 관련해서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채권 관계 같은 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 나는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란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놈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이상한 사람이 내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꺼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내 소유권을 방해하면 그 누구든 간에 나와 아무 상관없는 생전 처음 본 놈이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의 특성 중에 특유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물권이라는 거는 물건에 대한 권리죠. 그런데 물건이라는 건요, 전 세계가 다 달라요. 무엇을 물건으로 볼지, 그리고 그 물건의 종류도 다르고, 역사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용해 온 방법이나 그런 어,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물건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이 물권법은 전 세계가 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에 비해서 보편성이 약합니다. 채권은 어쨌든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인데, 자, 보세요. 거래 같은 거는 국내 사람들끼리 할 수도 있지만, 국내 사람이 해외에 있는 외국 사람하고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채권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거래도 하다 보니 이게 국제적으로 서로 기준이 다르면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채권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편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들끼리도 서로 조약도 맺고 협상도 해서 거의 다 이제 채권과 관련된 사항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에 또 해외에 있는 기업과 어떤 계약을 하고 채권 거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서로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기준이 유사해야 이걸 계약을 하지. 다 다르게 해놨으면 이게 뭐 수출 수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점점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는 추세예요.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네. 그런데 물권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뭐 땅이 많은 국가, 바다가 많은 국가, 산이 많은 국가, 나무가 많은 국가, 뭐, 돈을 쓰는 국가,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그런 권리는 세계적으로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각각 다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전세라는 걸 전세. 전세가 뭐예요? 전세금을 주고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걸 우리가 전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세금 주고 남의 아파트 뭐 2년 빌려 쓰고 이런 게 전세죠. 전세. 그런데 우리는 전세가 굉장히 익숙하죠. 전세 대란. 그쵸? 그런데 전세는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렌트예요. 월세. 월세. 보증금 조금 받고 월세로 운영을 하지 우리나라처럼 목돈으로 전세 주고 들어가 사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즉, 이 전세권도요, 물권의 일종인데 전세금을 주고 남의 부동산, 남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그 남의 물건에 대한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전세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물권이죠.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에 의하여 특유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물권은 각 나라마다 좀 달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권법을 처음 이제 배우는 시간으로서 물권이 뭔지, 물권법의 의의나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권이라는 말 자체를 일단은 이해를 해야 물권법을 공부할 수가 있는데 결국 계속 강조하지만 물권이라는 거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뭐 소유권이든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지역권이든 그런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의 내용은 뭐고, 즉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고, 그 권리로 남한테 또 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게 물권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물권법 다음으로 나온 채권은 아까도 비교해봤지만 채권은 결국 계약이죠. 계약. 특정인과 내가 계약을 했을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채권 관계가 발생하는 거고 그런 채권 채무는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채권인 거고 물권은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즉 특정인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